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정진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는요. 요즘 제 진료실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기억이 좀 깜빡깜빡한다. 이런 걸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건망증이라고 하기엔 너무 깜빡거리는 게 너무 심하고 이게 나도 혹시 치매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나이가 아주 많지 않으신 분들, 비교적 40대, 50대, 뭐 초중반 이러신 분들도 기억력이 좀 너무 깜빡깜빡하는 것 같다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의 주제는 브레인 포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레인 포그라는 거는 이제 어떤 진단, 어떤 병명을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브레인이라는 거는 뇌죠. 포그라는 거는 안개죠. 그래서 브레인에 마치 뭐 우리가 운전할 때 안개가 끼면은 뭐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마치 뇌 안에 안개가 가득 낀 것처럼 머릿속이 뿌옇고 멍한 그런 느낌이 지속이 돼서 뭐 기억력도 자꾸만 떨어지고 뭔가 집중력도 떨어지고 뭔가 피로한 증상도 생기고, 아주 더 심한 경우는 이제 우울한 증상까지 생기는 그런 현상을 일컬어서 저희들이 이제 브레인 포그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뭐 저희 나라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이런 브레인 포그라는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많이 통용해서 쓰는 단어가 돼버렸습니다. 뭐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제가 브레인 포그 증상이 있어서 왔는데요, 이렇게 아주 말씀하시는 젊은 분들도 있을 정도로 이제는 꽤 흔한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이 브레인 포그라는 것이 과연 어떤 건지, 뭐 또 왜 생기는 건지,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브레인 포그 증상은 제 진료실에 오는 분들의 증상을 대부분 보면, 첫 번째가 이제 뭔가 머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멍하고 맑지가 않다.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뭔가가 맑지가 않다. 뒷목이 뭉치고 뭐 머리가 띵하다. 머리가 아프다. 뭐 어질어질하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뭐 대화를 하다 보면 갑자기 어떤 특정 단어가 떠오르지가 않는 거죠. 그 가수 이름이 뭐더라, 뭐 배우 이름이 뭐더라. 전에는 그러지 않았고 원활하게 자주 언급하던 그런 단어인데 갑자기 특정 단어가 너무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 회사에서 꽤 중요한 일을 하시거나 한참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 또 공부를 많이 하시고 지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까지 이러지 않았는데 올해 들어서 너무 깜빡깜빡거리는 게 많고 실수도 많아지고 뭐 회의하다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와서 굉장히 난처한 적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도 이게 혹시 벌써 치매가 온 거 아닙니까? 이런 걱정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뭐 소지품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제가 지갑을 3번이나 잊어버렸어요. 뭐 이러시는 분들, 또 핸드폰을 뭐 지금 2번이나 잊어버렸습니다.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뭐 핸드폰을 손에 들고 나서 한 30분 동안 찾았다는 분도 계시고, 소지품, 자동차를 어저께 주차를 했는데 어디다가 차를 주차했는지 생각이 나지가 않는 거죠. 네. 이런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또 어떤 활자로 된 눈으로 어떤 글을 읽을 때 새로운 공부를 한다거나 뭔가를 다시 시험 준비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옛날과 달리 아무리 집중을 해도 뭔가 집중력이 떨어지고 잘 외워지지가 않고 이런 것들이 너무 불편하시다 하는 걸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아주 심한 경우는 이제 말할 때 이제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이런 걸 증상을 말씀하시는 환자분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여러 가지 뭔가 뇌가 맑지 않고 명료하지 않고 마치 안개 낀 것 같이 멍한, 기억력도 점점 감퇴하는 것 같고, 이런 증상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브레인 포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증상들을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브레인 포그는 왜 생기는 걸까요? 증상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원인도 또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선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첫 번째는 이제 치매나 우리 인지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즉 치매나 인지 기능 장애의 어떤 전조 증상으로 브레인 포그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고혈압. 사실 혈압이 계속 높으면 뇌혈관에 미세혈관에 계속 압력을 높이면서 뇌에 지속적인 손상을 주게 돼요. 그래서 고혈압도 중요한 브레인 포그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우리가 뭔가 긴장을 하고 뭔가 어떤 스트레스에 대비하는 거가 교감신경이고요. 반대로 릴렉스 해주는 게 부교감신경인데 이런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어떤 조화,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브레인 포그 증상이 생기는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자가 면역 질환에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브레인 포그 같은 증상들이 생기기도 하고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브레인 포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굉장히 중요한 브레인 포그의 원인이고요. 최근 몇 년 전에 전 세계가 다 코로나라는 새로운 병에 모두들 우리가 시달렸습니다. 근데 그 코로나의 팬데믹이 끝난 지금도 이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갖가지 우리가 전에는 없었던 그런 후유증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심장 쪽에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코로나 이 롱 코비드 증상으로 인해서 브레인 포그 증상이 후유증으로 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브레인 포그의 그런 각각의 원인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치매 라는 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이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것은 알츠하이머라는 병이고요.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가 두 번째로 많은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알츠하이머하고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알츠하이머나 혈관성 치매가 있는 경우에 그 전조 증상으로 자꾸 처음에는 건망증처럼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그런 단계가 좀 지나다 보면 집에 가는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난다든지 누구 사람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는 증상으로 점점 지내게 되면서 이제 치매로 진행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율신경 장애를 말씀을 드리면, 이 사진에서 보이는 저 빨간 막대가 보면 교감신경이고 파란 막대가 부교감신경입니다. 그래서 빨간 막대 교감신경은 몸에 긴장하고 싸우는, 우리가 fight and flight라고 그러거든요. fight는 싸우는 거죠. 만약에 내 앞에 어떤 위험이 닥치면 내가 이 위험하고 싸울 건지 아니면 도망가는 게 좋을 건지 이거를 결정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어떤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대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균형 조화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부신이라고 그래서 우리 부신, 신장의 옆에 달려있는 액세서리 신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 부신이라는 장기에서 몸의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그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조절을 하는 장기예요. 근데 이런 부신 기능이 우리들의 만성 스트레스라든지 과로, 피로, 또 노화에 의해서 그런 부신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영양 불균형. 젊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 다이어트 하신다고 해서 어떤 거 너무 단식을 심하게 하거나 어떤 특정한 음식만 섭취를 했을 경우에 그런 영양 불균형 때문에 부신 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자율신경 기능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MRI를 찍어도 이상이 없고 피검사도 다 괜찮은데 뭔가 환자는 막 머리가 띵하고 아프고 어질어질하기도 하고 밤에 잠이 잘 안 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설명 안 되는 마치 그냥 신경성 증상인 것 같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브레인 포그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저희 어떤 면역 시스템의 문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발성 경화증 같은 병들이 있습니다. 물론 흔한 병은 아니고 굉장히 드문 병이고 진단도 쉽지 않은 병이긴 하는데요. 저런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에 뇌 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브레인 포그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어떤 뇌에 생길 수 있는 염증성 질환으로 인해서 브레인 포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폐경기에 도달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서 감소하게 되면서 얼굴이 화끈화끈거린다든지 밤에 잠이 잘 안 온다든지 뭔가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든지 자꾸 식은땀이 난다든지 이런 그 갱년기 증상이라고 그러죠. 여성 호르몬 감소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여성 호르몬 감소 증상으로 머리가 멍하고 띵하고 기억력이 자꾸 깜빡깜빡하고 이런 브레인 포그 증상이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뭐 반대로 남성 호르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도 50대 이후에 남성 호르몬이 저하가 되면서 여러 가지 전에 없었던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자꾸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고 이런 증상들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갑상선이라는 게 있죠. 갑상선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데 갑상선 질환이 있어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뭔가 멍해지고 뭔가 움직임도 느려지고 마치 몸이 붓는 것처럼 살도 찌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즉 갑상선 호르몬의 문제로 인해서 마치 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브레인 포그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나 호르몬 불균형 또 이런 갑상선 저하증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른 뭐 피검사나 다른 진단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진단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이런 원인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브레인 포그 생기는 가장 많은 원인들이 뭐 스트레스, 수면 부족 아니겠습니까? 뭐 모든 병의 원인이죠. 네. 이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굉장히 중요한 브레인 포그의 원인이 되고요. 그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전자파, 스마트폰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스크린 타임이라고 얘기하죠. 저희도 스마트폰을 보고 나면 스크린 타임이 몇 분, 오늘 총 이 스마트폰을 몇 분 동안 봤는지, 뭐 몇 시간 동안 봤는지가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현대에서 스마트폰 이런 작은 화면을 쳐다보는 일이 굉장히 많고 또 하루 종일 저희 일이라는 게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는 겁니다. 이 긴 스크린 타임이 과거에 없었던 거죠. 브레인 포그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운동 부족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브레인 포그를 유발하는데 운동 부족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 마찬가지로 이런 코로나 감염, 롱 코비드 증상으로 처음에 우리가 코로나가 막 유행했을 때 코로나에 걸린 분들이 많이 우리가 결국 후각신경도 우리가 뇌신경 12가지의 뇌신경 중에 하나인데 후각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열도 나고 머리도 아프지만 그때 냄새가 안 나고 음식 맛을 못 느끼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경이나 뇌신경계를 침투하면서 어떤 뭔가 우리가 데미지를 준 거죠. 근데 그게 처음에 코로나를 앓을 당시와 그 이후에 한두 달 정도만 지속되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1년, 2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들도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롱 코비드 증상, 이 코비드 이후에 긴 후유증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 포그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코로나로 인한 롱 코비드 후유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 아직도 코로나가 또다시 유행을 한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반복적으로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백신이나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브레인 포그가 의심될 때 우리는 어떤 검사를 해야 될까요? 우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영상 검사죠. 뇌 이미지 검사입니다. 뇌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뇌 영상 검사, 대표적으로 MRI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CT를 찍으면 안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CT로도 뇌의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CT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들은 뇌에 어떤 출혈이 있을 경우, 뇌에 어떤 석회화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우리가 CT로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뇌에 경색이 있다든지 또 뇌에 있는 그 뇌 조직의 어떤 정확한 변화나 이런 것들을 알기에는 CT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보통 저희가 어떤 뇌졸중이 의심돼서 응급실에 가면 뇌 CT를 먼저 찍게 됩니다. 그것이 시간도 짧게 걸리고 응급 상황들을 빨리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CT를 저희가 찍는 거고요. 이런 브레인 포그나 인지 기능 저하, 치매 이런 것들은 CT로는 정확한 진단을 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뇌 MRI 검사 그리고 뇌 혈관까지 볼 수 있는 MRI를 동시에 찍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뭐 경동맥 초음파를 통해서 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브레인 포그 진단의 중요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브레인 포그의 증상이 기억력이 자꾸만 깜빡깜빡하고 건망증이 심해지는 것 같은 것들이 첫 번째 중요한 증상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한 건망증인지 아니면 진짜 어떤 치매의 전조 증상인지 알기 위해서 인지기능 검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치매 검사입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자율신경의 불균형도 중요한 브레인 포그의 증상이기 때문에 자율신경계 검사, 뭐 비교적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자율신경계 검사를 할 수가 있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어떤 조화가 무너지지는 않았는지 이상은 없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뇌의 염증성 질환 뭐 이런 것들 또 뇌의 다른 뭐 빈혈이라든지 기질적인 어떤 몸에 다른 이상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또 아까 전에 말한 호르몬 검사,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의 부족, 또 갑상선 호르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호르몬 검사 같은 것들이 브레인 포그를 진단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치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정확한 만약 진단이 됐다면 브레인 포그는 그럼 어떻게 치료할지. 첫 번째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졌으면 인지 기능을 개선해 주는 약을 쓰거나 만약에 치매가 왔다 그러면은 치매 약을 써야 되는 게 맞을 거고요. 자율신경계가 문제라면은 자율신경계에 대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면역이나 호르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뭐 호르몬을 보충해 준다거나 비교적 쉽게 호르몬을 보충해 주는 치료하면서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어떤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뭐 전자파나 스마트폰 운동 부족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는 사실은 위의 세 가지 뭐 인지 기능에 대한 치료를 하거나 자율신경 호르몬 치료하거나 피 검사상의 혈액 검사상에서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는 병원에서 의사가 치료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밑에 있는 세 가지 뭐 스트레스라든지 수면 부족, 전자파, 뭐 스크린 타임,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그리고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은 환자분 본인이 또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브레인 포그라는 것이 정의 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증상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그 원인도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치료도 딱 한두 가지 어떤 주사 한 방에 탁 낫는다든지 어떤 시술을 한다든지 어떤 약을 탁 먹으면 깨끗하게 치료하는 그런 마법의 약이 존재하지는 않고요. 정확한 원인을 찾고 또 환자와 의사가 같이 한 팀이 돼서 같이 노력을 해야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그런 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그 소피아님께서 사람들과 대화한 것이 기억이 안 나서 같은 얘기를 반복할 때도 있는 것 같고요. 다음날 만날 때 대화하기 전에 내가 이 얘기 했었니 하고 또 물어보곤 해요. 이런 것들이 소피아님의 정확한 나이가 어느 때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브레인 포그 증상입니다. 그래서 마치 저한테 오시는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뭐 50대 초반이시고 40대 중반 정도 회사에서 뭐 이렇게 임원을 하시는데 내가 회의를 어저께 했는데
이거 왜 나한테 보고 안 했지? 하고 했는데, 저기 부장님 저거 제가 지난주에 이거 보고 드렸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했다. 제가 들었던 얘기를 깜빡하고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내가 이거 단순한 건망증이 아닌 것 같아서 검사를 하러 왔습니다 하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브레인 포그 증상이고요. 그러면 이제 인지기능의 치료는 어떻게 하냐를 보면은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고 혈관성 치매가 있는데, 알츠하이머는 보통 이제 초기에는 기억력 감소로 먼저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점점점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상 행동, 이상 뭐 보행 장애가 온다든지 뭐 요실금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천천히 하지만 비교적 일정한 패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또 혈관성 치매는 약간 급격하게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비교적 다양한 증상들, 꼭 기억력 감소뿐만 아니라 어떤 뭐 언어 기능에 어떤 장애가 온다든지 계산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대표적인 알츠하이머 치매, 아까 전에 질문 주신 분도 이런 치매, 알츠하이머 병을 걱정하시는데요. 이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거는 왜 생기는지 원인은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가장 확실하게 밝혀진 건 이상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뇌에 자꾸 끼고 침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아밀로이드 단백질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이 자꾸 뇌세포를 조금씩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점점 인지 기능을 잃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 알츠하이머 병은 이미 치매 증상이 발생하기 10년 전부터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이상 단백질은 축적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 이제 최근 연구적으로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도 보시면 저 빨간 그래프가 바로 이상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것이 뇌에 축적되기 시작하는 시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점점 진행되면서 독성 물질이 나와서 뇌세포가 죽어가는 과정이 지나고 나서 결국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치매 단계가 걸리는까지의 평균적인 시간을 10년 가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치매란 거는 조기 발견해서 조기 개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슬라이드도 보시면 무증상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 건망증, 뭔가 깜빡깜빡하는 건망증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자꾸 요즘에 나이가 드니까 자꾸 깜빡깜빡 건망증이 좀 심해지는 것 같아. 근데 이럴 때 건망증 다음 단계로 치매로 넘어가게 되는데, 빨리 조기에 무증상 단계나 건망증 단계에서 조기에 진단을 하고 치료에 개입을 하게 되면 치매로 가는 거를 훨씬 느리게 진행하게 막을 수 있거나 치매로 가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는데, 이미 치매가 나타난 이후에 늦게 치료하게 되면 잘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검진이 굉장히 잘 돼 있죠. 세계적으로 제일 잘 돼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외국 있는 의사들하고 많이 만나봐도 우리나라처럼 온 국민이 건강검진을 철저하게 하는 나라가 많지 않은데요. 우리 국가에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죠. 뭐 40대 이후가 되면. 우리가 꼭 위내시경을 할 때 꼭 막 위가 아프고 속이 쓰려서 위내시경을 하지는 않잖아요. 위내시경을 뭐 이렇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받는 이유는 뭡니까? 혹시 생길지 모르는 위암 같은 거를 조기 발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별 증상은 없는데 조기에 위암이 발견되게 되면 뭐 거기 종양이 있는 초기의 조직만 우리가 약간 긁어낸다든지 파낸다든지 위를 부분 절제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위암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완치에 가깝게 지금 치료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증상이 많이 심해지고 소화가 안 되고 뭐 복통이 있고 해서 위암이 진단된 경우, 그리고 그 위암세포가 위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까지 퍼지는 전이가 돼서 뭐 다른 장기, 뭐 뇌로 전이가 되든 폐로 전이가 되든 전이가 된 경우에는 아무리 요즘 암 치료가 발달하고 항암제를 쓰고 많은 치료를 하지만 굉장히 치료가 어렵고 까다로워지죠. 치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이렇게 치료에 개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는데, 만약에 치매 증상이 이미 시작되고 난 이후에 치료가 시작되게 되면 이미 나빠진 죽은 뇌세포를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기적의 치매 치료제는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치매 약을 쓰고 치료제를 줘도 점점 해마다 기억력이 치매가 진행되는 것들을 안타깝게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개입했을 경우에 이런 삶의 많은 여가 시간을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고, 뭐 요양병원에 가는 그 비율을 훨씬 더 50% 이상 줄일 수가 있고, 당연히 치매에 드는 수많은 뭐 사회적 또 개인적 이런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죠. 이런 사회적 그런 비용 절감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치매만큼은 저희가 이런 브레인 포그 증상이 의심되거나 그럴 경우에 그냥 나 나이 드니까 자꾸만 조금 깜빡깜빡하네 이렇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비하시는 것을 꼭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이제 혈관성 치매라는 거는요,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치매를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뇌 조직이 손상돼서 나타나는 치매고요. 사람 뇌혈관에는 이제 굵은 대혈관과 소혈관이 있습니다. MRI에서 보이는 굵은 혈관들이 대혈관이고요. MRI에서도 보이지 않는 미세한 거미줄처럼 가는 혈관들을 미세혈관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뇌 백질 변성이라는 이런 뇌세포가 손상되는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원인이 뇌에 있는 미세혈관들의 혈액순환 장애 때문에 생깁니다. 아까 전에 제가 고혈압도 브레인 포그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고혈압이 있거나 그러면 저런 미세혈관에 혈관 동맥경화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이 증가가 되니까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고요. 또 혈액 속에 생기는 미세한 혈전 같은 걸로 인해서 뇌세포가 망가지게 되면 혈액순환이 가지가 않게 되는 거죠. MRI에서 보이는 이렇게 하얀 변화, 흰색 변화, 그리고 흰 점들을 마치 이렇게 모래알을 뿌려놓은 것 같은 저런 흰색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런 백질 변성이 다 혈관성 치매로 간다고 볼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우리가 70세, 80세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종의 노화 현상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다만 젊은 나이에 40, 50대에 이런 백질 변성 소견이 많다면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젊은 나이에 저런 백질 변성이 생긴다면 인지기능장애나 치매로 빨리 진행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백질 변성이 생기는 어떤 다른 원인이 없는지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우리가 다 치매라는 게 이제 우리가 다 알츠하이머 병이냐? 증상 자체는 다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고 이런 증상이에요. 얼마 전에 제 환자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족분들 같이 오셨는데 요즘에 아버님께서 기억이 좀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다. 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조금 딴소리도 조금 하시는 것 같고, 진료실에서 저랑 대화를 해보면은 굉장히 명료하시고 똑똑하시고 판단력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시는데, 가족들이 오랜 생활을 해보니까 조금 가끔 전에는 없었던 깜빡깜빡 하시는 것들이 많아진 것 같다. 마치 오늘 얘기하는 브레인 포그나 어떤 치매의 조기 증상 같은 걸 호소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치매가 오셨는지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몇 가지 검사를 하고, 그중에서 제가 MRI 검사를 했는데 MRI실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좀 내려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내려가 보니까 악성 뇌종양이었어요. 뇌에 종양이 생기면서 뇌가 점점 부어오르니까 마치 치매 같은 증상이 천천히 진행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순한 브레인 포그나 나이 때문에 생기는 건망증이 아니었던 거죠. 뇌에 굉장히 심각한
뇌종양이라는 질병이 있었던 건데 이거는 우리가 MRI 검사를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병이었고요. 또 뇌에 생기는 마치 치매처럼 증상이 나타나는 병 중에서 수두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뇌는 뇌척수액이라는 뇌실이라고 해서 뇌주머니가 있어요. 물주머니가. 이 뇌 물주머니에는 뇌척수액이 계속 하루에 500cc씩 만들어져서 흡수가 되고 또 생성되고 빙글빙글빙글 순환하게 돼 있는데 어떠한 이유이든지 뭐 뇌출혈이 있었든지 뇌를 심하게 다쳤든지 또는 어떤 설명 안 되는 뇌척수액이 흐르는 물길의 어떤 문제, 막히는 지금 우리 하수도가 뭔가가 찌꺼기가 끼면 하수도가 물이 잘 안 빠지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물이 넘치게 되는데 뇌 안에서 물이 넘치게 되니까 이 물주머니가 빵빵하게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뇌 안에 물이 차는 이걸 수두증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수두증이 점점 진행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고 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고 조금 뭐 걷는 것도 뒤뚱거리는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마치 우리 치매 환자 때 보이는 똑같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꽤 오래전이긴 한데요. 어떤 환자가 그런 치매인 줄 알고 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뭐 약을 먹고 침도 맞고 하다가 지방에 계셨던 분인데 서울에 있는 병원에 오셔서 머리 검사를 했더니 수두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냥 우리가 아는 치매가 아니라 머리에 물이 차는 수두증이다. 그래서 그 수두증을 물을 빼주는 수술을 했더니 수술 다음 날부터 환자가 너무 멀쩡해져가지고 뭐 자기가 밥을 먹고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회진을 갔는데 그 보호자가 막 저희 회진하는 저한테 막 너무 감사하다고 막 절을 하시려고 하고 막 그런 것. 그래서 그런 뇌에 어떤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뇌 영상 검사를 해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뇌에 생기는 종양이든지 수두증 이런 것들이 마치 브레인 포그나 흔하게 보는 치매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의심되면은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이제 자율신경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기 제가 지금 예로 드린 이분은 여자분 40대 중반 여자분이셨고 막 머리가 어지럽고 이명이 들리는 두통도 있고 이명도 있고 이런 증상이었습니다. MRI를 찍었는데 뇌는 너무 깨끗하고 혈관도 이상이 없었고 피 검사도 다 이상이 없었는데 저런 증상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율신경 검사를 했더니 이쪽 보이는 빨간 막대가 굉장히 커져 있죠. 그래서 교감신경이 굉장히 항진돼 있고 자율신경이 굉장히 깨져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자율신경에 대한 치료를 했는데 한 2달 정도 자율신경 치료를 하고 또 환자 본인도 노력하신 부분들이 있죠. 자율신경 기능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한 2달 뒤에 다시 자율신경 검사를 했더니 자율신경 기능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어지러움, 이명 증상들이 다 좋아지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브레인 포그의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인 자율신경 기능이 문제였었던 분이었고 자율신경 치료하고 좋아지셨던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브레인 포그의 원인 중에서 저희들이 스마트폰을 보는 게 너무 많아졌죠. 저희가 도파민 중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도파민이란 건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에요. 정상적으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쁨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맞는데 이런 스마트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SNS라고 하는 것들 통해서 많은 동영상들 아주 자극적인 동영상들을 지속적으로 노출돼서 보게 됩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들 사실 밤에 이런 화면들 많이 본인들도 고개가 끄덕여지실 거예요. 자기 전에 이제 하루 종일 불을 끄고 자려고 누우면서 이제 나한테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했으니까 좀 자기 전에 쉬는 나한테 주는 선물 같은 그 시간 동안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쉬면서 이게 여러 가지 뭐 짧은 동영상들과 이런 것들을 재미난 자극적인 동영상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계속해서 우리 몸에 도파민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인 도파민 시스템을 붕괴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신조어로 우리가 노모포비아라고 그래서 없는 그 모바일 폰이죠.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는 모바일 폰이 없으면 막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노모포비아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료의 어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브레인 포그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 막 30분, 1시간도 금방 지나가죠. 그러면서 뇌가 도파민으로 인해서 각성이 되기 때문에 잠을 잔다 하더라도 굉장히 질 낮은 잠을 잘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잠자는 시간 자체도 줄어들지만 그 잠의 질이 퀄리티가 나빠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다음날 아침에 뇌가 제대로 씻어내지고 리셋이 되는데 장애가 되고, 그러면 뇌에 남아있는 이런 찌꺼기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뇌에 찌꺼기가 쌓이게 되니까 우리들이 이제 걱정하는 브레인 포그, 기억력 저하, 인지기능 저하 이런 것들로 악순환이 자꾸 반복되는 거죠. 네. 그래서 브레인 포그의 굉장히 중요한 치료가 디지털 단식, 디지털 디톡스라고 하죠. 요즘 살 빼고 피를 맑게 하면서 음식을 먹는 디톡스도 있지만 이런 스마트폰 멀리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브레인 포그, 우리가 생활에서 이건 의사가 해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예방법이자 치료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산소 운동이에요. 의사들이 방송에 나와서 맨날 운동해라, 이런 야채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하는 거 너무 지겹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유산소 운동과 그 뇌의 어떤 영양 인자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그래서 BDNF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말은 조금 어려워요. 이게 뇌에서 유래된 신경 영양인자. B라는 게 이제 브레인이고, 브레인에서 유래된 뉴로트로픽 팩터라고 해서 BDNF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바로 뇌의 신경과 서로 우리가 시냅스라고 하는 뇌 신경과 신경 간의 연결을 얘가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뇌 영양제이자 치매 예방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복잡한 이름, 뇌 유래 신경 영양제 이런 이름 외우실 필요 없고요. 자연에서 나오는 뇌 영양제, 자연에서 나오는 내 뇌에서 저절로 나오는 치매 예방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BDNF라는 것이. 근데 저 BDNF가 운동을 하면 많이 분비가 되는 것이 많은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운동도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걷는 운동 하죠.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들 요즘 분들은 저 요즘 하루에 매일 10,000보씩 걷습니다. 15,000보씩 걷습니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매주 등산도 다니시고, 걸으면서 또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또 걷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죠. 그런데 조금 더 걷는 것보다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할 때, 즉,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한다든지, 우리가 심장 박동수를 한 150회 이상보다 올릴 수 있는, 150회 이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약간 숨이 헐떡거려지고 몸에 땀이 나는 정도의 운동량인데요. 그런 정도의 조금 더 걷는 것보다 강도 높은 운동을 했을 때 저 뇌 영양제 BDNF가 더 훨씬 많이 나오는 것이 많은 연구들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걸으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이제 제 환자분들께는 조금 더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얼마나 하십니까? 유산소 운동 하시는 거를 많이 권유를 드려요. 이 자연의 치매 영양제를 매일매일 우리가 비싼 약을 사 먹거나 약을 처방받지 않아도 또 요즘 TV만 틀면 나오는 뇌에 좋다는, 치매에 좋다는 그 수많은 영양제들 같은 거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치매를 예방해 줄 수 있는 뇌 영양제가 내 몸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겠죠. 그거는 바로 조금 숨이 헐떡거리고 땀이 날 수 있을 정도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연세가 좀 드신 분들 중에 또 무릎 관절이 안 좋거나 허리 척추 관절이 안 좋아서 뛰는 게 어려우신 분들도 물론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환자분들께는 제 환자분들께 이제 우리 운동하는 우리 헬스클럽이나 이런 곳에 가면은 그 실내 자전거 있습니다. 저는 실내 자전거 타는 거를 권유를 많이 드려요. 실내 자전거를 타면 일단 무릎 관절에 부담이 가지가 않으면서 허벅지 근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 중에서 가장 근육량이 많은 곳이 허벅지랑 엉덩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체 운동이 중요하고요.
하체 운동을 강화하는 뭐 대표적인 스쿼트라는 운동이 있죠. 스쿼트 물론 좋은데 바른 자세로 사실 스쿼트 하는 게 꽤 까다롭습니다. 운동을 잘 배우거나 옆에 이제 운동을 봐주시는 분이 있지 않으면 혼자서 스쿼트를 바른 자세로 무릎에 관절에 부담이 안 가게 스쿼트 하기 쉽지 않은데 자전거 타기는 훨씬 더 무릎에 부담 가지 않으면서 내 허벅지를 튼튼하게 근육을 만들어 주시는 굉장히 좋은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대신 막 이렇게 TV 보면서 너무 슬슬 설렁설렁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달려서 약간 땀이 날 수 있을 정도의 달리기를 말씀드리죠. 아니면 수영도 좋습니다. 수영도 모든 관절에 전혀 부담이 가지 않으면서도 수영하면 숨이 헐떡거리잖아요. 네. 심장 박동을 빨리 뛰게 해주시는 겁니다. 심장이 빨리 뛰게 되면 자연적인 BDNF라는 뇌 영양제도 나오게 되겠지만 뇌로 혈액순환을 많이 보내주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뇌로 산소 공급을 해주고 영양 공급을 더 많이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뇌나 이 브레인포에 가장 좋은 치료제 중에 하나라고 또 우리가 내가 스스로 매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얘기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브레인포그의 예방과 치료, 일단 첫 번째는 이게 단순한 기억 깜빡거림인지 혹시 뇌의 어떤 기질적인 병변, 뭐 아까 말씀드린 뇌 종양이라든지 뇌 경색이라든지 뇌에 물이 차는 수두증이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기질적인 뇌 병변에 대한 정확한 검사가 일단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즉 그런 뇌의 병은 없는데 기억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멍하고 이런 증상이 생겼을 경우에 그 다음에 과연 어떤 원인들,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자율신경, 호르몬, 뭐 여러 가지 운동 부족, 스트레스,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브레인 포그의 원인이 됐는지를 규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의학적으로 호르몬을 보충해 준다거나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병원에서 도와주고, 또 본인이 생활 습관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바꿀 수 있을 겁니다.